얼마 전 유퀴즈에 박정민 배우가 출연해서 자신이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인연 중 한 명으로 박원상 배우를 언급했습니다. 학창시절 우연히 박원상 배우와 동석하게 된 술자리가 그를 배우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했죠. 그때 박원상 배우가 학생인 박정민 군에게 곧 내가 출연한 영화가 개봉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영화가 와이키키 브라더스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2016년에 영화주간지 시네21에도 박정민 씨는 유사한 논조의 글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라는 코너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누군가의 인생 영화가 될 수 있는 영화냐? 저는 물론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다소 투박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시점으로 약 20년 전 영화고요. 음악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 음악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가 그리는 인물들의 삶 자체가 좀 우울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주배경도 도심이 아닌 수안보의 와이키키라는 이름의 관광 호텔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외적으로도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색한 연기를 하는 몇몇 조연분들도 계시고요. 너는 행복하니 등의 상당히 직접적인 대사가 살짝 오그라들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일종의 내적 회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영화 보고 극장을 나오면 분명히 다수의 관객들은 힐링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뒷골목 예술인들, 말하자면 비주류 음악가들을 위해 무대를 선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카메라 구도 혹은 배치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성우가 판타지적 인물인 이유, 그리고 그의 기타가 남성의 페니스처럼 보였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와이키키 브라더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 하면서 사니까 행복하냐고.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꿈과 삶이 동시에 가능한 것인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분리되어야만 하는가라는 다소 캐캐묵은 주제를 건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라라랜드에서 설파했던 사랑과 꿈은 동시에 향유될 수 없다라는 두 가지의 양립 불가론과도 유사한 맥을 갖고 있기도 하죠. 사실 덕업일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다만 그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힘든 거죠. 특히 덕질이 예술일 때는 더더욱 가능성이 희박해지겠죠. JYP의 수장 박진영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1%나 될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그 나머지 99%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이유는 물론 끝자락에 나름의 해피엔딩을 제시하고 있고 8, 90년대를 풍미했던 음악들을 경유해 그 시절의 낭만을 소환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서 언급했듯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예술인들에게 영화 구도적으로 일정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화는 많은 장면들을 마치 콘서트의 제일 앞자리 관객의 시점처럼 보이듯 구도를 짰습니다. 무대의 연주 장면은 물론이고요. 연주 외에 생활 속 장면들도 그렇게 배치한 장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초반 여관방에서 밴드원들이 함께 배달음식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초상집의 백밴드로 일한 뒤 팍팍한 삶에 대한 토론을 하며 볏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라든지 많은 장면들에서 웬만하면 모든 인물이 한 화면에 잡히게 하고 카메라는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죠. 일종의 연극 무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인물들이 선사하는 연기 앙상블이 일종의 밴드의 합주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미장센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이 힘빠진 예술가들에게 또 하나의 무대를 마련해주고 있는 거죠. 형식 이야기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음악 또한 단순히 유명한 노래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수가 스테이지 위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 성우에게 솔로 한 곡을 하겠다고 부탁하죠. 그래서 음정도 맞지 않는 노래를 하며 자신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때 그가 부르는 노래는 가객 김현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흔한 사랑 한번 못해본 사람,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바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사랑 한번 못해본 강수가 사랑 너무 많이 한 정석에게 그녀를 빼앗기는 시퀀스였죠. 이런 식으로 본편은 음악 사용 또한 탁월한 영화인 거예요. 말하자면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언뜻 보면 헐렁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직조된 영화인 거죠.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성우일 겁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생활 음악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음악을 계속 하되 주변의 다른 이들처럼 술이나 담배 혹은 여자를 취하며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학대하지 않죠. 언제나 침착하고 겸손하며 늘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모멸감이 들만한 상황에 직면해도 의리를 잊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제 생각에 성우는 일종의 판타지적인 인물 같아요. 자신의 예술을 너무 사랑하지만 주류가 되지 못한 이들의 희구가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존재
문제로 보이는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술가인 임술래 감독 본인의 이상향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세히 보면 성우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얽히고 설키죠. 와이키키 브라더스 밴드의 원년 멤버들은 진즉에 세속적으로 변모했고요. 현재의 멤버들도 하나둘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생각해보면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현구가 밴드를 떠나면서 시작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우라는 비빌 언덕을 중심에 딱 세우고 그 주변부를 맴도는 가장 현실적인 관점에서 예술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이 겪는 모든 문제와 선택은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자본주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창립 멤버들이 밴드를 떠났던 이유는 자세한 내막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수철과 인기 두 친구가 척을 지게 되는 것도 수철이 다니는 건설사에서 온천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 반작용으로 환경단체들이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단순화시키면 돈 문제인 겁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변화도 자본의 궤적을 줬습니다. 영화에서는 점점 오디오보다는 비디오 가수로 변모하는 시대의 흐름을 그리고 있죠. 또한 밴드를 컴퓨터 음악이 대체하는 면면도 보여집니다. 음악의 장르도 락앤롤에서 디스코 등의 댄스 음악으로 대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기태가 있죠. 이러한 변화도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다 보니 나온 결과일 터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이 영화는 그래서 자본주의는 악이다 라고 외치는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현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있는 미미한 인간들은 그것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고 다소 무정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돈을 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우는 어느 날 DJ가 되어 자신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기태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씩 웃은 뒤 사라집니다.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은 어쩔 수 없다는 걸요. 대신 영화는 성우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단 하나의 낭만 혹은 노스텔지어 혹은 판타지만큼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유일하게 성우에게 플래시백이 주어지며 그 시절의 뜨거움이 부여됩니다. 인희가 말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시절을 영화가 보여줌으로써 성우에게만큼은 예술의 낭만성을 허락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저에게 성우는 판타지적 인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 또한 이 현실의 파도가 버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남녀가 저급하게 놀고 있는 한 유흥시설에서 고객이 성우에게 함께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순간입니다. 성우는 몇 번 거부하지만 결국 벗죠. 그는 나체가 되어 상당히 처량한 모습으로 울먹거리며 기타를 연주합니다. 정말 굴욕적인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우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있는 옆으로 치솟은 기타가 마치 꺾이지 않은 그의 남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의 가장 근원적인 힘, 말하자면 음악에 대한 지조와 절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더러운 수표로는 꺾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이 시퀀스에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노래방의 TV 화면에 나오는 서양 해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와이키키 해변이겠죠. 처음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명칭을 만든 사람은 어린 민수였습니다. 그들은 와이키키 바다를 상상하며 금발 미녀들이 비키니를 입고 뛰어다닌다고 말하죠. 지금 성우의 옆쪽에서 그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학창시절 꿈꾸던 와이키키의 낭만이 완전히 퇴폐적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영화는 그 순간 그 화면을 내 친구가 발가벗고 뛰어다니던 에메랄드빛 바닷가로 오버랩 시켜버립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듯이 당신들의 와이키키는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시절 그 순간이라는 듯이 말이죠. 영화는 끝자락에 인희마저 무대로 복귀시키며 새로운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출범을 화면에 담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현실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면 앞으로 팔을 못 쓴다고 했던 정석이 깁스를 풀고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이런 마술적인 위로는 우리의 힘을 북돋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는 꼭 예술이 아니어도 사랑이든 꿈이든 낭만이든 막연하게 무언가를 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시켜주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